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 실무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론 3강, 서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론이 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론이 좀 지루하긴 하지만 서론을 잘 정리를 해두어야 강론에 가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서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요. 사용대차 계약서를 쓰고 나서 10년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사용대차 계약서를 썼는데 임차인이 나중에, 즉 사용대차인이 그 임대인에게 와서 묵시적 갱신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공인중개사 모 공인중개사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해보면 임대차는 유상,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이 사용대차도 민법 609조에 나온 전형계약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대차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사용대차는 임대차는 별개입니다. 사용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법 또는 주택임대차보법 적용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주장 등등등 요 안에 해당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용대차와 임대차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이것은 임대료가 적을 때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00만원에 월세가 10만원이다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쓰면 민법, 상인법 또는 주택임대차보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은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월세를 10만원을 받지 않고 이것을 관리비로 돌려서 관리비를 10만원 받겠다라고 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민법, 상인법 또는 주택임대차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이라든가 묵시적갱신 등을 주장할 수 없어서 사용대차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적을 때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용대차 계약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적은 금액 갖고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건물을 사업 부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런 금액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권리금 쪽으로 금액을 많이 요구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어느 것이 좋은지 잘 선택해서 사용대차 계약을 쓸 것인지 임대차 계약을 쓸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지금 채무자가 어디에 사는지 행방불명이 되어서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네, 소비대차와 임대차. 임대차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차입니다. 그런데 소비대차는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시계를 주고 빌려주고 똑같은 시계를 가져오면 그거는 임대차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시계를 주고 그 친구가 그거는 소유권이 넘어가고 똑같은 종류의 다른 시계를 가져오면 이거는 소비대차가 됩니다. 또 금전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다 그러면 그 빌려준 돈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은 같지만 그 돈이 아니죠. 그거는 소비대차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차용증이라고 쓰는데 이것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썼는데 차용증을 받았는데 5년이든 7년이든 행방불명이 돼서 나타나질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뭐 보통 1,000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때 보통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러니까 차용증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인적사항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약서 뒤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이 채무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뭐 주민등록을 추적을 하려도 타인의 주민등록은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오시는 분, 채권자 돈 받으실 분의 신분증하고 차용증과 같은 비슷한 그런 서류를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게 해드리고 독촉장도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 금전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처분, 감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주민등록을 발급해서 어디 사시는지 추적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단기 임대차라고 하기도 하고 일시적 임대차라 하기도 하는데요. 많이 혼돈이 됩니다.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단기 임대차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현재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그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를 단기 임대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를 봤고요. 심지어는 계약서에 단기 임대차라고 썼는데 내용을 보면 일시 사용을 하기 위한 임대차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기 임대차는 민법 619조에 보면 부동산의 경우는 3년 내지 5년, 계약기간이 보통 3년 내지 5년이 단기 임대차입니다.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는 뚜렷하게 정의 내린 것은 없지만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그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의 예시를 보면 숙박업소의 투숙계약, 뭐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투숙하기로 했으면 계약이 된 거죠. 이런 숙박업소의 투숙계약, 이것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라고 봅니다. 이건 판례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출장을 갔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 근데 방을 구했다, 이런 것도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라고 볼 수 있고, 상가에서 깔세 계약, 보통 우리가 깔세 계약이라는데 한 달 내지 2달 계약을 하고 선불로 있는 거, 요것도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그 다음에 건물을 매도를 했다.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주가 새 아파트로, 새 집으로 가려니까 뭐 시간이 뭐 한 달, 2달, 뭐 3개월 이렇게 걸린다. 이때 임시로 사용하는 것, 요것도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뿐만이 아니고 그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다. 이럴 때 나를 더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계약 기간을 한 달, 2달, 뭐 3개월 어떻게 제한하느냐,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특약을 쓸 때 본 계약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사용을 하기 위한 임대차로 민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상태에서의 계약임라고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 위에 건 그렇다 치고 요 밑에 뭐 매매 후,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끝난 후 이렇게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지 않고 계약 변경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당초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뭐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 꽝꽝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는 뭐 주택 임대차에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일부는 적용을 받고 일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어떤 것이 적용을 받고 적용을 받지 않는지, 그 민법에 적용하지 않는
일시적 임대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차임 증감 청구권, 뭐 두세 달을 사는데 차임 증감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강행 규정, 뭐 두 달, 세 달 사는데 이런 것은 적용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적용을 받습니다. 시험 보러 서울에 가서 방을 얻어서 두 달을 사는데 전기가 나갔다, 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했을 때는 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을 썼으면 그 상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로비 있는데, 피로비는 뭐냐? 소모품 어떤 것이 있냐면 뭐 전구를 갈았다, 아니면 수도꼭지를 갈았다. 요럴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전구를 갈았다, 수도꼭지 가는데 얼마 들었다 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는 그 계약서를 쓸 때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근데 지금 현재 관례는 보통 전구를 간다든가 수도꼭지를 간다든가 이런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익비라는 게 있습니다. 유익비는 뭐냐면 자산가치를 올려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보일러를 교체했다. 한 10년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다. 이 비용을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전에 내가 보일러를 교체할 때니까 이 교체 비용을 주세요 라고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 임차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노하면 임차인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내가 고치겠습니다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고쳐주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고 보일러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광고비라고 있습니다. 광고판이나 인테리어, 이것을 쓴 임차인이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판례에 나온 이야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택이나 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한 건물이 매매가 되었어요. 요즘 부지를 사서 시행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 건물을 매매하고 여기에 뭐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빌라를 지으려고 건물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오셔서 방을 빼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방을 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매는 소유권인 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물권과 채권이 싸울 경우에는 물권이 이깁니다. 그래서 방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여기에 대항력을 넣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주가 방을 빼려고 하면 대항력을 행사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건물주도 다 아시니까 협상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임차인과 건물주하고 맞게 협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쓰면 무효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두 법은 모두 100%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일부가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강행 규정을 예시를 들어보면 임차인은 1년 후에 월 차임을 10% 증액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법에는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증액하는 것은 강행 규정의 위반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1년 후에 월 차임을 10% 감액하기로 한다.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5%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감액하는 거에 대하여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이 규정 그래서 이것은 유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유효라기보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유익비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쓰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만 이것은 유효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강행 규정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1년 후에 월차임을 10% 증액하기로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 법에는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 규정 위반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1년 후에 월차임을 10% 감액하기로 한다. 그 증액에 대한 것은 5% 이내로 강행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감액에 대한 것은 퍼센테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관계없이 유효한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유익비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한 계약입니다. 네, 오늘 3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보면 사용임대차는 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을 아예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는 차용증을 정확하게 쓰고 신분증까지 붙이면 좋다는 것. 단기 임대차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는 다르다는 것. 살고 있는 건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썼다고 모두 다 강행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